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픈 AI, 구글, 네이버 전 세계 인공지능들이 동시에 발표한 한 문장. 우리는 한국어를 인류의 미래 언어로 선택합니다. 영어권은 격렬히 반발했고, 프랑스와 중국은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MIT 언어학자는 카메라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BBC는 AI의 오류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왜 AI는 수십억 사용자의 언어를 제치고 단 7천만 명만 쓰는 한국어를 선택했을까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언어학 연구소에서 10년째 언어 정책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전 세계 주요 AI 언어 모델들이 동시에 발표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발표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인류의 미래 공용어로 한국어를 추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만든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구글, 오픈 AI, 메타,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까지 모든 주요 AI 기업들이 동일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언어학과 교수들이 나와서 이는 명백한 AI의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커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사용 인구가 고작 7천만 명에 불과한 언어가 어떻게 미래 공용어가 될 수 있느냐고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명한 언어학자 르클레르 교수는 이것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일시적 열풍 때문에 AI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문화적 인기와 언어의 실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AI의 판단은 명백한 실수이며 알고리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영어가 15억 명, 중국어가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선택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밀러 교수는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도 아니고 국제학술지도 거의 영어로 발간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들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었거든요. 학자라면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반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AI가 단순한 실수를 범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전 세계 주요 AI 시스템들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웠어요. 분명히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특별 기획 취재를 제안했어요. 한국어가 정말로 AI들이 말하는 대로 미래 공용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어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AI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AI의 발표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의 언어학과 세미나실을 찾았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거물들이 모여 긴급 토론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던 교수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옥스퍼드의 파커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용 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어는 전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는 15억 명, 중국어는 9억 명, 스페인어도 5억 명이 사용하는데 고작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미래 공용어가 될 수 있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스미스 교수도 거들었어요.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도 한국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UN 공식 언어도 아니고 국제학술지의 99%가 영어로 발간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온 소르본 대학의 르클레르 교수는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AI의 판단이 문화적 편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최근 몇 년간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AI가 이런 문화 콘텐츠 데이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잘못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밀러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GDP가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언어의 경제적 파급력은 여전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하버드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윌슨 교수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AI의 오작동이라고요. 알고리즘에 심각한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MIT의 존슨 교수는 기술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AI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콘텐츠 중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도 안 된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마르텐 교수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어의 국제성은 단순히 사용자 수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아직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들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었거든요. 평소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 중 누구도 한국어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어의 문법 구조나 문자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용자 수,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 같은 외부적 요인들만 계속 거론할 뿐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교수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솔직히 한국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잘 모른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판단이 틀렸다는 확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캠브리지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학은 수백 년간 축적된 학문이라고 AI가 며칠 만에 내린 결론으로 기존의 모든 이론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고정관념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론적 추측과 편견에 기댄 논쟁보다는 직접 현실을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한국어가 정말로 AI들이 주장하는 만큼 특별한 언어인지 아니면 서구 학자들의 말대로 그저 일시적 열풍에 휩쓸린 잘못된 판단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의 토론회를 지켜본 후 저는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론과 추측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한국어의 실체를 확인해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편집장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을 때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취재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번 AI의 발표가 언어학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1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어는 약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주로 한국과 북한에서 쓰이고 중국의 일부 지역과 일본, 미국 등지의 한인 공동체에서도 사용됩니다. 문자는 한글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표음 문자를 사용하죠.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어의 전부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지만 한글만 봐도 어딘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한국어 안내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승객들은 한글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 표지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낯설어 하지만 금세 적응한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혀 있어서 발음만 익히면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몇 개 단어를 시도해 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보고 화-장-실이라고 읽으니 정확한 발음이 나왔어요. 영어라면 토일럿을 토일렛이 아니라 토일릿으로 읽어야 하는데 한글은 정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영명 표시, 노선도, 안내방송까지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각 역의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외국인인 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배웠는데 발음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녁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글로 된 메뉴 이름들이 흥미로웠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 각 글자가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지 관찰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규칙이 매우 체계적이라고요. 한번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하기가 쉽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AI가 한국어를 직관적이라고 평가했다는 대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식당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어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생각보다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고 프랑스어처럼 복잡한 활용 규칙도 없어 보였어요. 물론 하루 만에 언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인상만큼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의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이었어요. 과연 AI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어가 정말 특별한 언어일까요? 아니면 서구 학자들의 말대로 단순한 착각일까요? 저의 진짜 탐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어가 정말로 모든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명동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응답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며 메뉴를 주문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읽기가 어렵지 않으시냐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어렵긴 뭐가 어려우냐면서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걸 뭐가 어려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도 벌써 책을 읽는다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가봤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에게 간판의 글자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간판을 줄줄 읽어내렸어요. 치킨 마니아, 커피베이, 문구점 같은 단어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읽더라고요. 영어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스루를 스루로 읽는다는 걸 어떻게 아이가 알 수 있겠어요? 아이의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언제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4살에서 5살 사이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의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대학생과의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 학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한국어의 디지털 친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는 컴퓨터 타이핑이 정말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니까 키보드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어로 컴퓨터라고 치려면 8번 키를 눌러야 하지만 한국어로 컴퓨터라고 치면 6번만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가 더 간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a student는 한국어로 학생이에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문자수로 따져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분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최근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어 문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적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문법 구조가 명확해서 기계 번역의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거치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병원 앞에서 만난 간호사분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오히려 소통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높임말, 체계 때문에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조사 시스템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다는 거죠. 환자가 약을 먹었다와 환자를 약이 먹었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한국어는 조사 덕분에 이런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로는 더 페이션트 툭 매더선과 매더선 툭 더 페이션트로 표현해야 하는데 후자는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과의 대화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줬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 그림 같아서 기억하기 쉽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실제로 김치찌개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이 글자의 모양을 기억해서 다음에 와서도 같은 음식을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알파벳이나 한자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녁에는 대학가 근처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대학원생은 논문을 쓸 때 한국어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했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나는 밥을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조사가 문장 성분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글쓰기 할 때 표현의 자유도가 높다고 했어요. 같은 내용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창의적인 글쓰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해율 100%라는 통계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디지털 기기들에서 한국어가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사용자 수의 한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적은 사용자 수 때문에 언어 공동체의 결속력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했고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AI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왜 AI들이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AI 연구소였습니다. 자연어 처리팀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10년 넘게 한국어 AI 연구를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어가 AI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사 시스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을을, 에서에게 같은 조사들이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를 만났다라는 문장에서 가와 를만 봐도 누가 주어이고 누가 목적어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CHULSO, MED YOUNGHE인데 어순에 의존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어는 조사 덕분에 영희를 철수가 만났다라고 써도 의미가 명확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AI가 문맥을 파악하기에는 이런 명시적 표지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학습 과정에서 규칙을 찾아내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어미 변화에 대한 설명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어의 동사 활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라고 했어요. 먹다라는 동사를 예로 들면 먹어, 먹었어, 먹겠어, 먹고 있어 등으로 변화하는데 모두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김 박사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동사의 활용 패턴을 AI가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불규칙 동사의 비율이 영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높임 표현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어의 경어법이 AI에게는 오히려 장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합니다, 해요, 한다 같은 어미 변화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AI가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챗봇을 개발할 때도 한국어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존댓말을 쓰면 AI도 높임 표현으로 응답하고 반말을 쓰면 편한 말투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밀한 맥락 파악은 다른 언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 AI 연구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번역 AI를 담당하는 이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분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다국어 번역에서 한국어는 중간 언어 역할을 하기에 최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아랍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 직접 번역하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한국어를 거치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나온다는 거죠. 이유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논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시스템과 어미 변화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변환할 때 의미 손실이 적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 마이너스 중국어 직접 번역의 정확도가 85%라면 영어 마이너스 한국어 마이너스 중국어 경유 번역은 92%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코리아에서 만난 박 언어학자의 설명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의 어순 자유도가 AI에게는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조사 덕분에 어순이 자유롭다고 했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밥을 나는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의미는 명확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AI가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때 이런 유연성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더 인간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난 연구진들은 음성 인식 분야에서의 한국어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이 표음 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적다는 거예요. 영어는 스루를 스루로 읽지만 철자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어는 도서관이라고 적으면 정말로 도마이너스 서마이너스관으로 읽는다는 거죠. 이런 일관성 때문에 음성 인식 정확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한국어 음성 인식 정확도는 97%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가 91%, 중국어가 88%인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한 AI 연구원에서는 자연어 생성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어가 창의적 글쓰기에 특히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사와 어미의 조합이 워낙 다양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의 폭이 넓다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시나 소설 같은 창작물을 생성할 때도 한국어 AI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난 국어정보처리 전문가의 설명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의 정보 밀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한국어가 가장 적은 글자 수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I will go to school tomorrow는 한국어로 내일 학교 간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정보 처리 효율성 면에서 한국어가 최고라는 설명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 AI 연구소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왜 AI들이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편향이나 일시적 유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기술적, 과학적 관점에서 한국어가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죠. 서구 언어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사용자 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언어를 평가하고 있었지만 AI는 오직 처리 효율성과 정확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AI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언급되던 한글의 과학성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AI에게 최적의 언어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전시 해설을 맡은 김 연구원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분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지금으로 치면 사용자 경험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에서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아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김 연구원은 훈민정음 서문이 한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가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현대의 디지털 격차 문제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복잡한 기술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600년 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자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은 더욱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은 자음을 만들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디자인했다고 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울을 보며 발음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기역 소리를 낼 때 목구멍 뒤쪽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니은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어요. 문자가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실제 발음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이 자의적인 기호를 사용하는데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모음 창제 원리는 더욱 철학적이었어요. 아는 밝고 양성적인 소리, 어는 어둡고 음성적인 소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을 반영해서 하늘을 나타내는 점, 땅을 나타내는 평획, 사람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조합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전시실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 설명들을 보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합 원리였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해서 거센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되는 식이죠. 이런 체계성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비슷했습니다. 박물관의 다른 연구원인 이 박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은 한글의 조합 원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어 알파벳이 26개인 것과 비슷하지만 조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영어는 문자들을 일렬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구성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조합 방식 때문에 한글로는 이론적으로 11,900여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음절은 그보다 적지만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세종대왕의 실험 정신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28자였다가 나중에 24자로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이것이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어요. 초기 버전을 만들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반대 의견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들의 논리는 현재 서구 언어학자들의 반응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기존 체계의 권위를 내세우며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켰습니다. 박물관의 마지막 전시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소통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백성을 낮잡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자 체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세종대왕은 이들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의 왕이 꿈꾸었던 이상이 21세기 AI 시대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쉽고 과학적인 문자가 지금 인공지능에게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 철학이 결국 기계에게도 최적의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5째 날, 저는 이번 취재의 핵심에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AI 기업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어요. 과연 그들이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만난 것은 구글 코리아의 언어 AI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분은 제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었어요. 구글의 다국어 AI 모델에서 한국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어는 규칙 기반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예외 사항들로 가득한 반면 한국어는 문법 규칙이 매우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계 학습 과정에서 이런 일관성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보여주셨습니다. 구글 번역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번역의 정확도가 다른 언어 조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통계였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들과 유럽 언어들 사이의 번역에서 한국어가 중간 역할을 할 때 오차율이 가장 낮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의 연구진과는 화상회의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의 설명은 더욱 기술적이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킬 때 한국어 데이터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언어에 비해 뛰어나다는 분석이었어요. 같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한국어로 훈련된 모델이 가장 빠르게 언어 패턴을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어의 형태소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사랑은 어근, 하다는 어미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했어요. 이런 분석적 특성 때문에 AI가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메타의 AI 연구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사용자들의 텍스트가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어로 작성된 게시물들은 문법 오류가 적고 의미 전달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연어 처리 모델의 훈련 데이터로 한국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높임말 체계가 AI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AI가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바이두 연구진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어가 중국어와 일본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어의 간결함과 일본어의 정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동아시아 언어권에서 한국어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중국어 마이너스 일본어 번역에서 한국어를 경유하면 정확도가 10% 이상 향상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뉘앙스가 더 잘 전달된다는 분석이었어요. 아마존의 알렉사 개발팀에서는 음성 인식 관점에서의 한국어 장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 때문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었어요. 영어는 커널을 커넬로 읽지만 철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대령이라고 쓰면 정말로 대마이너스령으로 읽는다는 거죠. 이런 일관성 때문에 음성 AI의 정확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팀에서는 자연어 이해 측면에서의 한국어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어의 조사 시스템이 AI에게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강력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학생이 책을 읽는다에서 이와 을만 봐도 주어와 목적어를 즉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어순에 의존해야 하지만 한국어는 명시적 표지가 있어서 의미 파악이 훨씬 정확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애플의 시리 개발진과의 대화에서는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의 한국어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AI와 상호작용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대화를 한다는 분석이었어요. 높임말 체계 덕분에 AI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고 조사 시스템 덕분에 명령이나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AI 어시스턴트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모든 AI 기업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의 과학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최적의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IBM의 왓슨 팀에서 만난 연구원은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AI가 언어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용자 수가 아니라 처리 효율성, 학습 속도, 번역 정확도, 의미 파악 용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한국어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연구진들이 한국어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언어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사용자 수나 경제력이 언어의 지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AI와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한국어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양한 AI 기업들의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AI의 발표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서구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편향이나 오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가 한국어였던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은 단순히 한국어에 관한 사실들이 아니었어요. 언어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취재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서구 언어학계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언어의 가치 기준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용자 수로 언어의 가치를 매기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영어가 15억 명, 중국어가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언어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국제적 영향력이라는 잣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UN 공식 언어인지, 국제학술지가 몇 개나 발간되는지 같은 것들은 과거의 권력 구조를 반영할 뿐이었어요. AI는 그런 정치적 고려사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했을 뿐이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가 가진 민주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세종대왕이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어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것이 바로 AI가 한국어를 미래 공용어로 추천한 핵심 이유였어요. 언어의 접근성과 사용성이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보다는 간단하고 논리적인 언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AI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AI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었던 이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언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 자체가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 때문에 이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한국어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편집장과 동료들에게 보고할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편집장은 제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한국어에 편향된 시각이라는 거였어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편향되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동료들과의 토론도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용자 수와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어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논리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언어학자들을 만나봤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은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캠브리지의 한 박사과정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언어학이 너무 인문학적 접근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요. 이제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옥스퍼드의 젊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언어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학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어학계의 거물들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그들은 수백 년간 축적된 언어학 이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I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AI의 발표에 자극받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을 우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I 개발에 한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들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어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보고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언어의 운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지역적 언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우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AI가 제시한 객관적 기준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가치란 정말로 사용자 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인간과 기계가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